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야밤 야화는 조선왕조 실록에서 사형을 당한 여인들의 순환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똑같은 죄목이라도 형평에 맞지 않게 극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우동을 비롯한 조선시대 3대 스캔들의 하나인 옥금의 사연입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 베갯머리의 행복한 라디오 시작합니다. 1500년 3월 연산군이 폭군으로 변질되기 전의 어느 날이었다. 왕실 종친 경양부수의 장모가 딸의 집을 찾아갔다. 처갓집의 대소사마다 잊지 않고 방문하는 사위의 착한 마음씨가 고마워서 보약 한 제를 지어 찾아간 것이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하녀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황급하게 대문을 잠갔다. 올망졸망한 외손자 셋은 서당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마당을 지나 내당으로 들어서자 깔깔대는 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간간히 남자 목소리도 들리는 것으로 보아 딸과 사위가 함께 있는 모양이었다. 장모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녀의 다정한 말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었다. 처녀적부터 유난히 고집이 셌던 딸이 왕족답지 않게 순박한 사위를 홀대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빠끔 열린 방문 사이로 방 안이 들여다 보였다. 아직 대낮인데 딸이 상체를 훤히 드러낸 채 사위의 품에 안겨 있었다. 장모는 방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보약뭉치만 놓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때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니 딸과 뒤엉켜 있는 자는 사위가 아니라 우람한 체구의 낯선 사내였다. 딸이 사위 몰래 낯선 사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었다. 장모는 너무 놀라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문득 20년 전 사통을 했다는 죄목으로 참수당한 어우동의 사건이 떠오르자 그녀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시누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오겠다던 어머니가 혼비백산한 얼굴로 나타나자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누이 댁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물 좀 다오. 어머니는 냉수 한 사발을 단숨에 비웠다. 그때 외출했던 아들 김확이 돌아왔다. 김확은 얼마 전까지 지방 고을의 부사로 재직하다가 누군가의 모함으로 쫓겨난 상태였다. 아범아, 너는 어우동을 기억하느냐? 어우동이요? 소자가 어렸을 때라 소상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20해 전에 차명을 당한 간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맞다. 그 어우동이 차명을 당할 때 혼자만 죽은 게 아니다. 그 친정도 풍비박산이 났느니라.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누이 때문에 우리 집안도 그런 꼴이 될지 모른단 말이다. 어머니는 누이가 낯선 사내와 사통한다는 사실을 말했다. 아범이 당장 찾아가서 엄하게 꾸짖어라. 만약 사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네 누이는 물론 우리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김확은 눈앞이 캄캄했다. 큰 잘못도 없이 고을 부사직에서 쫓겨나고
재임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누이 동생이 사통한 사실이 알려지면 재임은커녕 양반 자격을 잃고 서인으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김확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매제가 등청한 뒤에 누이를 만날 생각으로 집 앞 모퉁이에서 기다렸다. 이윽고 매제가 집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곧이어 웬 건장한 선비가 주위를 살피며 누이의 집으로 들어갔다. 김확은 재빨리 뒤따라 대문으로 들어갔고 선비는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마당을 가로질러 내당으로 향했다. 선비가 헛기침을 하자 누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덥석 안겼다. 그들이 방 안으로 사라지자 김확은 주위를 둘러보고 튼실한 몽둥이를 찾아들었다. 이윽고 두 남녀가 합판하는 거친 숨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자 김확은 방문을 확 열어젖혔다. 벌거벗은 누이와 선비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다. 휘두른 몽둥이에 외마디 비명이 터졌다. 오라버니 그만 드세요. 닥쳐라! 내년은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자식을 셋이나 둔 종친의 부인이 어찌하여 대낮에 저런 무례배와 천인공노할 짓을 벌인단 말이냐? 너희 두 연놈은 당장 때려 죽일 것이다. 몽둥이를 치켜들자 누이 옥금이 소리쳤다. 저분을 해치면 오라버니가 화를 당합니다. 뭐라? 저분도 왕실 종친입니다. 옥금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가 벌건 대낮에 내당으로 끌어들여 사통한 남자는 남편보다 작첩이 높은 정사품 이계창이었던 것이다. 그는 누이와 이계창을 번갈아 보며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 사이에 이계창은 슬금슬금 의관을 챙겨서 뒷문으로 주랭랑을 놓았다. 남편의 인척과 사통한 현장을 들키고도 옥금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관직에서 쫓겨나 빈둥거리고 있는 오빠가 한심하다는 듯 눈을 흘기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김확은 화가 치밀어서 자신도 모르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연달아 두 대를 얻어맞은 옥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웬 남자가 뛰어들어 김확을 제지했다. 옥금의 남편 경양부수 이귀존이었다. 그는 처남의 손에 들린 몽둥이를 빼앗아 마당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아내를 등 뒤로 숨기고 처남에게 따졌다. 왜 죄 없는 사람을 때립니까? 영문도 모른 채 누이를 두둔하는 매제의 말에 김확은 기가 막혔다. 아니 그가 아직 누이의 음란한 행실을 모른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누이가 종친의 부인답지 않은 행실을 했다기에 지아비를 종부리듯 홀대하고 의식도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건 헛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김확은 못 이기는 척 방을 나왔다. 만약 매제가 옥금과 이계창이 발가벗고 뒤엉켜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면 눈앞이 아찔했다. 한편으로 여전히 누이 옥금을 믿고 위해주는 매제를 보니 마음이 든든했다. 처남이 사라지자 팔목을 문지르고 있는 아내에게 물었다. 부인, 처남한테 맞은 데는 괜찮소? 아예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돌아오셨습니까? 문건을 가지러 왔다가 내당이 소란스러워서. 아예 늦겠습니다. 어서 등청하셔요. 그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부드러운 음성이 낯설어서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고쟁이 차림의 사내가 담을 넘어 허겁지겁 도망치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다.
경양 부수 이 귀조는 몇 달 전부터 부인 옥금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음탕한 행실을 저지른 부인을 모른 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는 존재감이 없는 왕자군의 후손으로 태어나 간신히 부수 자리를 얻었다. 다행히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약간의 유산을 물려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10대 중반에 종친부에 이름을 올린 덕분에 사대부가의 딸 옥금과 결혼했다. 가난한 처가에 전답과 집을 마련해주고 예쁜 처녀를 신부로 맞은 것이었다. 결혼 초에는 옥금도 여느 사대부가 여인들처럼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받드는 여자였다. 그러는 사이 자식이 셋이나 태어났고 처남도 등과하여 작은 고을의 부사가 되었다. 그러나 옥금의 몸속에 잠자고 있던 성욕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왜소한 남편과의 잠자리는 유난히 성욕이 강한 옥금을 감질나게 했다.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옥금은 어느 때부턴가 남편을 홀대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자식밖에 모르는 착한 남편에게 걸핏하면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서슴없이 매질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친인 예산수 이계창이 난데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이계창은 태종의 후궁이 낳은 왕자군의 후손으로 체격이 건장한 호남형이었다. 근처에 왔다가 자네 생각이 나서 들렀네. 어서 오십시오. 가끔 얼굴만 마주치는 사이였고 종친들 사이에서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서 그의 방문이 썩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작첩이 높았고 나이도 서너 살 많았기에 이귀조는 그를 깍듯이 맞이했다. 옥금이 주안상을 들여오자 이계창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경양 부수의 부인이 예쁘다는 소문으로 탐색자 들렀는데 생각보다 미색이 출중했기 때문이다. 개수씨의 용모가 출중하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군요. 양귀비의 환생이 아닌가 하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만하셔요. 농이라도 부끄럽습니다. 왕가의 부인이 초면인 남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지만 이미 공처가가 되어버린 이 귀조는 아무런 내색도 못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술이 시작되었고 술이 약한 이 귀조는 되취하여 먼저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기가 돌아 눈을 떴는데 방안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이계창을 배웅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황급히 내당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방 안에서 옥금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엿보니 옥금과 종친 이계창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 그는 발길을 멈추고 말았다. 큰아이의 그릭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문득 아직 10살도 안 된 새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음탕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저들을 죽인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결국 그는 식칼을 내던지고 사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부터 아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걸핏하면 화를 내던 아내가
등청할 때마다 의관을 챙겨주고 대문까지 배웅했다. 그날 이후 이귀조는 내당에 발길을 끊어버렸다. 다른 사내의 품에 안겨 황홀경을 헤매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너무 힘들었지만 애써 어린 자식들을 떠올리고 견뎌야만 했다. 그가 부인의 부정을 알고도 숨긴 것은 종친으로서의 기득권을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사실 조선이 개국한 지 100년이 넘은 연산군 때는 태조의 피를 이어받은 종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었다. 축제 능력이 뛰어나거나 왕의 총애를 받은 종친은 대대손손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반대 입장의 종친들은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종친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다 보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녹봉과 토지가 부족했다.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종친의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 가장 합당한 방법은 문제를 일으킨 종친을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어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면 마음이야 홀가분하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아내를 내쫓은 불똥이 결국 자신에게 날아오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이 귀조는 절친한 종친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여보게 아우, 내 엊그제 괴이한 소문을 들었네. 예산수 개창이 개수씨와 운우의 정을 나눴다고 떠들고 다닌다더군. 개수씨가 용모가 출중하니 호색하니인 개창이 어떻게 한번 꼬여보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혹여 그런 말을 듣더라도 괴념치 마시게. 계속 술잔만 들이키던 이귀존이 형님, 그 소문은 헛소문이 아닙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쫓고 싶지만 내쫓으면 올망졸망한 우리 자식 셋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종친부에서도 삭제될 것이고 전답도 빼앗기며 복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자식들은 과거를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꾹꾹 참고 있습니다. 3월 26일 경양부수 이기존의 처남 김화과 예산수 이계창이 의금부에 붙잡혀왔다. 누군가 그들의 사통사실을 의금부에 밀고 했던 것이다. 이계창은 누군가의 모함이라고 사통사실을 극력 부인했다. 그러나 김확은 모든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았고 보고받은 연산군은 김확을 석방하고 이계창은 고문해 사실을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자백은 받았지만 처벌이 문제였다. 죄인들의 신분 때문에 승정원 관리들은 의견이 두 패로 갈라졌다. 옥금은 사대부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남편을 박대하고 음탕한 욕정을 마음대로 행했으니 그 죄가 사악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옥금을 중형에 처하고 간부 이계창도 장형을 집행해 평안도의 면변방으로 온 가족을 영구히 노비로 소속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옵니다. 연산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그럼 경양부수 이 귀존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는 어떻게 처단하겠는가? 이 귀존은 아내 옥금이 종처럼 구타하고 음탕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자식들과 복록을 잃는 것이 두려워 아내를 내쫓지 못한 어리석고 불쌍한 자이옵니다. 이런 자에게 굳이 죄를 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귀존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에게 징계됨이 없을까 염려된다. 내 생각은 이 귀존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6월 18일 연산군은 결단을 내렸다. 옥금은 사대부의 딸이며 종실의 부인으로서 음욕을 자행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였으니 예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여자로서 삼강오륜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그 간부까지 함께 사형에 처하여 교화토록 하라. 결국 옥금은 이틀 뒤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통 상대인 예산수 이계창은 곤장 100대를 맞고 관노가 되어 노역에 처해졌다. 옥금의 남편 경양부수 이귀조는 집안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종친부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대로 배경이 든든한 종친 이계창은 6년 후에 노역에서 풀려나고 관직도 되찾는다. 경양부수의 아내 옥금은 세종 때의 감동, 성종 때의 어우동과 함께 조선 초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3대 간부로 불린다. 세종 임금 때 현감 최충기의 부인이었던 유감동은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버림받자 아예 창기라고 자처하며 전 현직 관리와 간통한 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금으로 치면 명예 서울시장 정도인 높은 직분이었다. 그녀의 간부로는 대부분 관직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재상들도 있었다. 지체 높은 사족의 부녀인데다 상대 남으로 들으면 알만한 관료들의 이름이 그녀의 입을 통해 사흘마다 새롭게 나오니 조정과 재하가 벌집 쑤신 듯 했다. 워낙 파장이 크게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자 세종 임금이 물었다. 허허, 도대체 유감동이 정을 통한 남자가 몇이나 되는가? 사헌부의 조사에 따르면 그 수는 무려 40여 명에 이르렀고 간부들의 신분이 주로 고위 관리였고 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중 황희정승의 아들 황치신과 개국공신의 아들들도 있었다. 그 처벌을 살펴보면 유감동의 친정아버지 유귀수는 파직당하였고 그 일족들 모두 곤장을 맞고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감동과 간통한 40여 명 가운데 20명만이 처벌을 받았는데 곤장이나 파면 등 감동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역시도 조선의 지배 이념인 도덕을 누가 가장 우습게 여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사라져버린 감동과는 달리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명망 있는 사대부가의 간통남들은 다시 복귀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또 조선을 떠들썩하게 한 성종 때의 어우동은 남편에게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난 뒤에 감동보다 훨씬 적은 10여 명의 남자와 사통한 죄로 사형을 당했다. 놀랍게도 조선 건국 초기에는 재혼에다 사몽까지 흔한 일이었다. 양반집 여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충효 얘가 우리의 건국 이념인데 아이 여자들 때문에 조선이 망하겠어. 아이 그래 그 왕실 종친들은 또 어떻고 그 수많은 후궁들 밑에 씨가 내리고 내려 그 일가들까지 아이고 수천 명은 될 거여. 아이 그러니 나라 곳간이 나만 할 턱이 있나. 이때 등장한 것이 당근과 채찍 전략이었다. 사대부가 여자가 재혼을 할 경우 그 자녀의 과거 시험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다. 과거를
지상의 과제로 삼은 당시 양반들에게 과거 금지는 가문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과부들이 재가를 하지 않게 된다. 즉 연려가 폭증한 것이다. 또 과부가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가문의 차원에서 은밀히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해버렸다. 치욕이 명예로 바뀌는 순간 연려문이 세워졌고 그 가문은 고을의 자랑거리이며 많은 포상과 자손에겐 벼슬이 내려졌다. 또한 소위 왕실의 종친들, 왕의 승은을 입은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이 씨가 내리고 내려 그 수가 엄청 불어났다. 종친들끼리의 경쟁으로 권력 암투도 상당했고 관리와 비용이 많이 들어 왕실에서도 골머리를 앓았다. 다시 돌아가 살펴보면 어우동과 감동의 죄에 비하면 옥금의 죄는 세 발의 피였다. 그러나 왕실 종친의 관리 차원에서 극형에 처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직 여인들의 음행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던 이야기들의 가리워진 뒷배경이었습니다. 올 한 해 넘치는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재밌는 작품으로 보답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레니였습니다.